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성부 시인의 작품 벼를 만나보겠습니다. 벼는 자연물인 벼의 속성을 통해 민중의 유대와 강인한 생명력을 예찬하는 작품입니다. 벼는 서로 두 손 맞잡고 가는 연대의식, 함께 행동하고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의식, 그리고 공동체 정신,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치의 가치를 노래합니다. 작품 속 벼는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의 다른 이름이 됩니다. 우리가 되죠. 그들은 비록 고통 속에 놓여 있지만 스스로 제 몸의 노여움을 덮는 인내를 가지고 있고 더운 가슴의 열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가장 중요한 사랑과 그리움과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란 희생이 내포된 사랑이고요. 그리움이란 자유, 정의, 평등을 향한 갈망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이란 민중이 가진 저력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성부 시인의 소개 영상을 잠깐 보고 벼 작품의 낭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 70년대를 대표하는 참여적 서정시인 이성부. 1942년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난 이성부는 중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시를 쓰기 시작하였고 학생 잡지, 학원에 여러 차례 시를 발표하였다. 이후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습작을 이어간 그는 고교생 문예작품 현상 모집에 여러 차례 당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 무렵 시 바람으로 전남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며 시적 재능을 드러냈다. 사회 참여 정신과 서정성을 고루 갖춘 작품을 발표해 참여적 서정 시인으로 불리는 그는 1968년 연작시 전라도를 통해 1970년대부터 활발하게 일어나는 민중시의 흐름에 두각을 드러내며 민중지향적 서정시에 기반을 다졌다. 1960년대의 문학은 인간의 내면을 다루는 작품이 많았는데 이런 분위기와는 다르게 그의 초기 시들은 현실과 사물에 대한 사실주의적 관찰을 바탕으로 모순과 부조리에 대한 비판을 감성적으로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인이자 기자로 활동한 그는 첫 시집 이성부 시집으로 제15회 현대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주요 시집으로는 이성부 시집, 우리들의 양식, 백제행, 지리산 등이 있다. 시집 우리들의 양식에 수록되어 있는 그의 대표작 벼는 1970년대의 암울한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작품으로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있는 벼의 이미지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단합하면 역사의 주체로서 저력을 발휘하는 민중의 건강한 생명의지를 예찬하고 있다. 전쟁과 독재체제, 산업화의 그늘 속에서 희생을 감당해야 했던 민중의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깊은 사랑을 시로 옮긴 이성부. 그의 작품은 민중 지향적 특징을 지니면서도 그 자신만의 개성을 함축하고 있다. 시 벼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소재를 통해 민중의 미덕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더 넓고 깊게 성찰할 수 있게 한 시인이었다. 벼 이성부.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햇살 따가워질수록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절을 맡긴다.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마음들을 보아라.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 없이 떠나간다. 벼는 가을 하늘에도 서러운 눈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 바람 한 점에도 제 몸의 노여움을 덮는다. 저의 가슴도 더운 줄을 안다.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이 넓디 넓은 사랑.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이 피 묻은 그리움. 이 넉넉한 힘. 네, 교과서 268페이지를 펴주세요. 이성부 시인의 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첫 소절부터 우리를 사로잡네요.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우리와 참 많이 닮아 있죠? 험난한 시련 속에서 한 명 한 명의 개인은 아주 작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 한 명 한 명이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간다면 커다란 힘과 희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신영복 선생님의 글귀인 여럿이 함께 가면 험한 길도 즐겁다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오늘 함께 감상할 벼라는 작품의 주제가 이와 상통합니다. 자, 그럼 함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햇살 따가워질수록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절을 맡긴다.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삽니다. 우리 민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중들도 하나하나의 존재로 봐서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있죠. 하나하나의 민중들은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기대면서 살아감으로써 자신들의 연약함을 극복합니다. 이 땅의 민중들도 시련과 고난이 심해질수록 안으로 성장하면서 성숙하면서 자신을 소중히 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민중들은 잘난 체하지 않고 겸허하게 이웃에게 자신을 맡깁니다. 이웃과 더불어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죠. 이웃의 나를 맡기고 이웃을 위해서 서로 힘이 되어줍니다. 자, 이렇게 일연에서는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벼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민중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1연 정리할게요. 고난을 이겨내며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민중의 모습입니다. 자, 2연 넘어갈게요.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마음들을 보아라.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 없이 떠나간다. 자, 벼는 하나하나의 개체로 보면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서 더욱 튼튼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죠. 벼 한 가닥 한 가닥은 바람이 불면 픽 하고 쓰러지겠지만 그 벼가 서로 묶여서 더 튼튼해졌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아요. 그리고 벼들은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고 있네요. 들판에 벼가 누렇게 익어갑니다. 벼가 무르익어서 춤을 출 때, 바람이 불고 해서 춤을 출 때 벼는 소리 없이 때가 되면 들판에서 떠나갑니다. 자, 알아 명령형 어미 보이시죠? 명령형 어미를 사용해서 강조를 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고요. 그리고 유명한 구절입니다.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억울하게 억압받는 민중의 모습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구절이죠. 민중들도 이 벼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의 민중은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서로 연대하고 힘을 합해서 튼튼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권력에 짓밟혀서 숨죽여 살아온 사람들이죠. 그러나 억압이 심해지고 삶의 근본이 위협받을 때, 자유를 침해당할 때 그들은 부당한 권력에 맞서서 춤추듯이 일어나 아주 강렬하게 저항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임무를 다했을 때는 때가 되면 조용히 떠나갈 줄도 알고 있습니다. 자, 소리 없이 떠나가는 벼의 모습은 희생적인 사랑의 실천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연 정리하면 서로 몸을 묶어 벼가 튼튼해졌네요. 서로 힘을 합해서 민중들이 강해졌네요. 공동체 의식으로 더욱 튼튼해진 민중의 생명력을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 사면 볼게요. 벼는 가을 하늘에도 서러운 눈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 바람 한 점에도 제 몸에 노여움을 덮는다. 저의 가슴도 더운 줄을 안다. 벼는 맑고 깨끗한 푸른 가을 하늘 아래에서 자신이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서러움을 씻어서 잘 다스릴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자기 정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바람은 위의 햇살과 마찬가지로 시련과 고통을 상징하는 부정적 이미지입니다. 바람 한 점에도 제 몸에 노여움을 덮는다. 그러면서 안으로 성숙해 익어갑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바람 한 점에도 제 몸에 노여움을 덮고 참습니다. 인내하고 절제하죠. 버팁니다. 벼들은 그 노여움을 덮고 참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성숙해 가죠. 그러나 제 가슴도 더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랗게 익어갑니다. 이 땅의 민중들도 하늘 아래에서 자신이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서러움을 잘 씻어서 잘 다스릴 줄 압니다. 그래서 안으로 성숙해 가죠. 자신의 가해지는 시련에도 노여움을 덮고 참습니다. 그러면서 내적으로 성숙해 갑니다. 하지만 자기 가슴이 더운 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당한 힘에 항거하는 더운 가슴을, 그런 열정을 지닌 존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가슴 더운 줄 안다라는 것은 저항 의식을 지닌 민중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서러움과 노여움을 덮는 지혜로운 벼의 모습이 나와 있네요. 서러움과 노여움을 승화시키는 민중의 성숙한 모습을 노래한 사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연 볼게요.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이 넓디 넓은 사랑. 쓰러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이 피 묻은 그리움. 이 넉넉한 힘. 사랑, 그리움, 힘.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벼는 익어서 논을 떠나갈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넓디 넓은 사랑을 가진 존재죠. 쓰러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합니다. 넉넉한 힘을 가진 존재들이죠. 이 땅의 민중들도 타인을 위해서 희생되어 떠나가면서 바치는 넓디 넓은 사랑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부당한 권력과 싸우면서 쓰러지고 상처받고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전부는 아니죠. 자신이 쓰러지고 쓰러짐으로써 다시 일어나서 드리는 희생을 통한 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가진 존재입니다.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랑의 그리움을 가진 존재들이죠. 어떤 자유, 정의, 평등, 평화에 대한 열망을 가진 존재들이죠. 다시 일어서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넉넉한 힘, 민중의 저력을 의미하는데요. 민중들이 역사 속에서 부단히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살아오게 한 원천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연에서는 벼의 희생을 통한 사랑을 노래하는데요. 이는 민중들의 희생을 통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희생적인 사랑을 하고 고난을 이겨내는 민중의 힘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이성부의 벼라는 작품을 함께 감상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 정리, 필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 참여시, 현실 참여적인 그런 작품이었고요. 참여적이고 예찬적이고 상징적인 성격을 가진 작품이었습니다. 예찬한다라는 것은 훌륭하다, 좋다라면서 찬양하는 것을 말하죠. 자연물인 벼를 예찬하는 그런 태도가 보였습니다. 자, 이 작품에서 화자는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고요. 시적 대상을 바라보고 그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제재는 벼였고요. 주제는 민중의 공동체적 유대감과 강인한 생명력, 예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징, 벼의 생장과 수확 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자, 이 생장이라는 것은 식물이 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벼의 생장과 수확 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대상을 의인화해서 벼가 지닌 속성을 예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벼를 사람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죠. 이것은 비유적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작품의 구성, 1연부터 4연까지 다시 한번 볼게요. 1연에서는 고난을 이겨내면서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민중의 모습을 노래했죠. 2연에서는 공동체 의식으로 더욱 강인해지는 민중의 생명력을 노래합니다. 민중의 결속력을 노래한 부분이었죠. 3연에서는요. 서러움과 노여움을 승화시키고 인내하고 버텨낼 줄 아는 그런 민중의 성숙한 지혜로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었고요. 4연에서는 희생적인 사랑의 실천을 찾아볼 수 있었고요. 고난을 이겨내는 민중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잠시 볼게요. 자, 화자. 이 작품 속 화자는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쵸? 하지만 이 시적 대상인 벼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깊은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 벼가 지닌 속성에서 민중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벼의 모습에서 발견한 민중의 모습을 또 이제 예찬하는 그런 태도가 돋보였죠. 벼가 지닌 속성에서 민중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유사성을 바탕으로 주제의식을 형상화했습니다. 네. 시적 대상을 바라보는 화자의 태도, 예찬적 태도 살펴봤고요. 그 다음 벼의 속성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1연에서는 어떤 속성을 발견할 수 있었나요?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벼의 속성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그쵸? 자, 2연에서는요.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백성들이죠. 힘을 합쳐서 불의에 더욱 강하게 맞서 싸우는 속성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힘을 합쳐 불의에 더욱 강하게 맞서 싸우는 속성. 3연에서는요. 서러운 눈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안대요. 제 몸의 노여움을 덮을 줄 안대요. 그렇죠? 서러움과 노여움을
승화시켜 성숙해지는 속성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연에서는 떠나가며 바치는 넓디 넓은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바칠 줄 아는 벼의 속성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벼의 속성에서 민중들의 모습을 발견했고 그것을 예찬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 드러난 표현상의 특징 3가지 정도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의인법.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저를 맡긴다. 서러운 눈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 등과 같이 별을 사람처럼 표현한 것이 돋보입니다. 그리고 은유적 표현, 별을 튼튼해진 백성, 불타는 마음들 등과 같이 비유적으로 표현했어요. 자,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라고 했죠. 자,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뭔가요? 당연히 벼죠. 자, 원관념을 살짝 숨기면서 보조관념만 드러냈지만 우리는 그 백성이 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불타는 마음들을 의미하는 것이 벼라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별을 튼튼해진 백성, 불타는 마음들 등과 같이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거. 그리고 역사적 표현 찾아볼 수 있었죠. 죄도 없이 죄지어서 라는 역사적 표현을 통해 억압받는 민중의 고통을 드러내면서 시적 긴장감을 조성하는 거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식구의 의미. 학습활동 269쪽에 있는 것이네요. 네, 햇살 따가워질수록 그리고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자, 이 식구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햇살이 따가워질수록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네, 혼란스러운 시기에 고통받고 억압받으며 힘든 삶을 살아가는 민중들의 상황을 표현한 식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햇살 따가워질수록은 민중을 상징하는 벼가 겪는 고통과 시련이 점점 심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이라는 이 식구는 죄가 없는데도 무고하게 억울하게 억압을 받고 자유를 침해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식구의 의미를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교과서 270페이지에 나와 있는 김수영 시인의 눈이라는 작품입니다. 눈과 별을 비교하면서 감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작품 속에도 자연물인 눈이 등장하네요. 전통적으로 눈은 시련과 고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눈 속에서도 푸른 대나무나 소나무는 시련 속에서도 의지를 굽히지 않는 군자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에서는 좀 달라요. 좀 참신한 그런 상징적 이미지를 보이고 있죠. 눈은 살아있다라는 말과 기침을 하자는 말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그 시구의 또는 그 시어의 의미를 좀 잘 면밀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자, 이 눈은 깨끗함 또는 순결함, 순수함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어떤가요?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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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하죠. 그리고 옆에도 뒤에도 살아있다. 살아있다. 반복이 됩니다. 살아있다가 5번 반복이 되네요. 자, 즉 이 눈은 살아있는 대상, 생명력 있는 존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어요.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어요. 흙이 좀 묻어서 좀 녹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그 눈을 봅니다. 녹지 않고 살아있는 눈을 새벽에 화자가 바라보면서 뭔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나요? 기침을 하자 라고 얘기합니다.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 들어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기침을 하는 행위는 사연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라는 말과 연계해 볼 때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는 더러운 것을 토해내는 행위입니다. 더러운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쉽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것은 이 시의 구체적인 그 모습들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추측은 해볼 수가 있죠.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어떤 소시민성, 불순한 어떤 일상성, 또는 나타와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속물적인 근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여기서 젊은 시인이란 순수한 영혼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화자 스스로를 가리키는 말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 들어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눈 들어 보라고 기침을 하는 것은 젊은 시인이 기침을 통해서 내면의 더러운 것을 토해낸 다음에 당당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현상이 되네요. 따라서 이 연에서는 젊은 시인에게 기침을 통해 내면의 더러운 것을 토해내고 순수하고 당당한 사람이 되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이죠. 하자라는 청유형 어미가 보이네요. 자, 그 다음 눈은 살아있다. 또 반복하네요.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는 긍정적인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죽음을 초월하여 순수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영혼과 육체를 소유한 사람을 가리키거든요. 앞에서 말한 젊은 시인과 유사한 속성을 지닌 존재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새벽은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새벽이 지나도록 눈을 바라보면서 순수한 삶은 살아있는 삶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을 것이고요. 살아있는 눈을 보면서요.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소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사면은 죽음을 초월해서 순수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 새벽이 지나도록 순수한 모습으로 눈이 살아있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네, 죽음을 초월한 어떤 생명력이 강인한 눈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연,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반복하죠. 기침을 하자. 기침을 하자. 기침을 하자. 기침을 하자. 많이 반복이 되죠.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그 깨끗하게 아주 강인하게 살아있는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라고 얘기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연의 반복이죠. 따라서 사연에서도 젊은 시인이여 내면의 더러운 것들을 토해내자. 그리고 가슴속에 고인 가래를 마음껏 뱉자. 그래서 자신을 순수하게 하자. 깨끗하게 만들자 라고 얘기합니다. 내면의 더러움을 씻어내고자 하는 그런 화자의 모습이 보이네요. 자, 그러면 김수영의 눈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핵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비판적이고 의지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시어들이 돋보였고요. 그리고 제재는 눈이었습니다. 자, 주제는 순수하고 정의로운 어떤 생명력이
있는 그런 삶에 대한 소망과 부정적 현실의 극복 의지를 노래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뭐 하자라는 청유형 문장 보였죠? 네, 청유형 문장을 통해서 순수한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그 열망을 드러냈고요. 눈과 기침의 대비를 통해서 고도의 상징적 수법을 사용하면서 주제를 부각하고 있는 것이 이 작품의 특징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성부의 벼와 김수영의 눈 정리를 해봤고요. 학습활동 문제 잠깐 보고 신경림 작가의 다시 느티나무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눈에서 기침을 하는 행위가 지닌 함축적 의미가 무엇인지 말해보자. 기침을 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가래와 같이 불순하고 부정적인 것을 밖으로 뱉어내는, 토해내는 행위를 의미하죠. 그래서 기침을 하는 행위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눈과 벼는 모두 시적 대상으로부터 긍정적 가치를 발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이 주제를 전달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눈과 벼는 모두 자연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주제의식을 전달하고 있어요. 이것의 기능, 이것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네, 이와 같은 방식은 독자가 시적 대상의 긍정적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수용하는 가운데 시인의 목소리에 자연스럽게 공감하게 되는 문학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네, 독자가 시적 대상의 긍정적인 가치를 발견하면서 시인의 목소리에 공감하고 그리고 나아가 성찰을 할 수 있는, 자기 삶을 성찰하고 뭔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문학의 어떤 그런 긍정적인 기능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네, 교과서 296페이지를 펴주세요. 네, 신경림 작가의 다시 느티나무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느티나무라는 소재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왜 다시라는 말이 제목에 붙어 있는지, 그 의미를 시를 감상해 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청년의 모습이 보이고요. 오른쪽에 노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청년 시절에 바라본 느티나무와 노인이 되어서 바라본 느티나무가 조금 다르게 인식이 되나 봅니다. 청년이 세월이 흘러서 노인이 되었어요. 보이는 것만 좇으며 살았던 청년은 욕망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습니다. 노인이 된 화자, 욕망을 버립니다. 더 이상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욕망을 내려놓으니까 비로소 여유가 생깁니다. 뭔가 이런 이야기가 시 속에 들어있는데요. 이제 신경림 작가의 소개 영상을 좀 보고요. 다시 느티나무가 작품 낭송 들어보고 그 다음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중들의 가난한 삶과 문학을 사랑한 시인 신경림. 신경림은 1936년 충주의 한 시골 농촌에서 태어났다. 중학교 시절 그는 문학 인생의 커다란 행운을 만나게 된다. 담임이자 문예반 지도 선생님이 일찍이 신경림의 시를 짓는 재능을 알아보고 격려와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것인데
이러한 영향으로 그는 늘 책 읽기에 빠져 시간을 보냈다. 당시 신경님은 종종 나중에 내가 시를 쓰게 된다면 백석 같은 시를 쓰겠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신경님은 1955년 문학예술의 갈대, 묘비 등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등단하게 된다. 하지만 서울 생활에 견디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10년 동안 별다른 작품 활동을 하지 않다가 긴 침묵을 깨고 1965년부터 다시 시 창작에 몰두하여 첫 시집 농무를 발간한다. 신경님의 시집 농무는 당대 문단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서점에 깔리자마자 엄청나게 팔렸다고 한다. 그는 이 시집으로 1974년 제1회 만해문학상을 수상하게 된다. 그의 작품은 농촌을 배경으로 한 것이 대부분인데 신경님은 사라져가는 농촌 사회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사실적 언어로 표현, 서정적으로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또한 삶에 대한 섬세한 성찰을 담아낸 작품을 발표하였다. 신경님의 비교적 최근 작품인 다시 느티나무가는 고향집 앞 느티나무를 보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 작품으로 유년기부터 나이가 들면서 사람에게 중요한 가치와 인식이 달라지는 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평생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어 행복했다던 시인 신경님. 농촌에서 자라며 그저 책 읽기를 좋아했던 한 소년이 농촌에 대한 따뜻한 감동을 주는 시인이 되었다. 고단한 삶과 독재 정권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가슴에서 시를 놓지 않고 첫 시집 농무를 통해 다시 시인 신경님이 된 그는 이제는 시 쓰는 것밖에 할 것이 없고 시 쓰는 것만큼 잘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한다. 다시 느티나무가 신경님. 고향집 앞 느티나무가 터무니없이 작아 보이기 시작한 때가 있다. 그때까지는 보이거나 들리던 것들이 문득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나는 잠시 의아해하기는 했으나 내가 다 커서거니 여기면서 이게 다 세상 사는 이치라고 생각했다. 오랜 세월이 지나 고향에 갔더니 고향집 앞 느티나무가 옛날처럼 커져 있다. 내가 늙고 병들었구나 이내 깨달았지만 내 눈이 이미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진 것을 나는 서러워하지 않았다. 다시 느티나무가 커진 눈에 세상이 너무 아름다웠다.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져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이 더 아름다웠다. 네, 교과서 296페이지 펴주세요. 신경님 작가의 다시 느티나무가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고향집 앞 느티나무가 터무니없이 작아 보이기 시작한 때가 있다. 그때까지는 보이거나 들리던 것들이 문득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나는 잠시 의아해하긴 했으나 내가 다 커서거니 여기면서 이게 다 세상 사는 이치라고 생각했다. 자, 고향집은 성찰의 공간이 되겠고요. 이 느티나무는 시적 대상이네요. 자아 성찰과 깨달음의 매개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작아 보이기 시작한 때는 바로 청년기, 장년기가 되겠죠. 그때까지는 뭔가 세속적이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보이거나 들리던 것들이 있었어요. 세속적이지 않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그런 날들이 있었죠. 하지만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그런 것들이
순수하게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나는 잠시 의아해했대요.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네요. 내가 다 커서 거니 여기면서 이게 다 세상 사는 이치지. 의뢰 뭐 겪는 것이지 하면서 생각했대요. 이는 자기 중심의 가치 평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좀 자만심, 건방짐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다 뭔가 세상에 대해서 아는 양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연으로 가볼까요? 오랜 세월이 지나 고향에 갔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고향에 갔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가 보이네요. 고향집 앞 느티나무가 세상에나 옛날처럼 커져 있는 거 있죠? 언제처럼? 어린 시절에 봤던 것처럼 말이에요. 아, 내가 너무 작아졌구나. 내가 늙고 병들었구나. 이내 깨달았지만 자기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서럽지 않습니다. 내 눈이 이미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진 것을 나는 서러워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욕망을 좇는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뭐에 더 집중하게 되니까, 내면의 가치에 더 집중하게 되니까 보고 듣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연. 다시 느티나무가 커진 눈에 세상이 너무 아름다웠다. 그 커진 눈은 어떤 시각인가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내면의 가치가 더 중요한 거구나.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며 살아야지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은 노년기의 시각일 거예요.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 있죠.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져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이 더 아름답더라고 얘기합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졌는데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네요. 말이 되지 않죠? 하지만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욕망을 버리니 여유가 생기더라. 그런 의미를 역설적인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네요. 네, 여기까지 작품을 함께 감상을 해봤습니다. 다시 느티나무가 핵심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자유시, 서정시, 성찰적이고 고백적인 그런 작품이었고요. 고향집 앞 느티나무가 제지였습니다. 자, 주제는 사물의 인식 변화를 통한 삶의 성찰이었고요. 또는 늙어가는 것에 대한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감과 생에 대한 달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물의 인식 변화를 통한 삶의 성찰, 늙어가는 것에 대한 자족감과 달관. 자, 특징, 세월의 경과가 보였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일상적인 경험을 평이한 시어로 아주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 그런 것이 이 작품의 주된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작품의 구성 다시 한번 볼게요. 1연에서는 고향집 앞 느티나무가 작아 보이기 시작한 때의 나를 그립니다. 2연에서는 고향집 앞 느티나무가 옛날처럼 커 보이게 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3연에서는 정리를 하죠. 노년기에 느끼는 세상의 아름다움에 대해서요. 자, 이렇게 일시정지하고 작품 구성 맥락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대상에 대한 시적 화자의 태도 변화 잠시 볼게요. 느티나무가 시적 대상이었죠? 자, 시간의 흐름이 보였습니다. 옛날에 어린 시절에 봤을 때 느티나무가 아주 커 보였어요. 그러다가 청년이 됐어요. 청년기, 장년기에 접어들면서 그 느티나무가 더 이상 크게 보이지 않았어요.
작아 보였죠. 예전에는 세속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보고 느끼고 듣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은 그렇게 순수하게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것들이 생긴 것이 당연한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하면서 자만하는 그런 거만하게 세상을 다 아는 양 이야기하는 화자가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아주 오랜 세월이 흘러서 노인이 되죠. 자, 그렇게 이제 고향에 찾아갔더니 느티나무가 세상에나 다시 커 보이는 거 있죠. 자신이 늙고 병들었음을 깨닫긴 했어요. 내가 아주 작아졌구나. 하지만 내가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게 좋다. 다시 느티나무가 커진 눈에 세상이 너무 아름다웠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현재에 만족하는 그런 화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 느티나무의 기능 잠시 생각해 볼게요. 자, 느티나무 이 작품의 시작 대상이었죠. 네, 첫 번째 기능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동일한 공간 배경을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경과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어떤 시적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시적 화자의 깨달음, 어떤 깊이 생각하는 것, 성찰을 유도하고 시적 화자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성찰은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찰은 이 시적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게 됩니다. 근데 성찰을 유도하고 깨달음을 주는 존재는 바로 느티나무라는 대상이죠. 그 다음 시적 화자의 깨달음. 깨달음이 주를 이루는 작품이죠. 성찰을 하게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내 눈이 이미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진 것을 나는 서러워하지 않았다.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져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이 더 아름다웠다 라고 얘기해요. 자, 왜 그렇죠? 세상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어린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청년기, 장년기라 하더라도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느꼈지만 절대 다 성장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노인이 되니 드디어 어떤 세상에 대해서 진정으로 인식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는 들고 좀 더 작아지고 또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그렇지만 서럽지 않은 거예요. 깨달음을 얻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었으니까요. 네, 여기까지 다시 느티나무가 작품까지 함께 감상을 해봤습니다.